네, 안녕하십니까. 민사법 중에 채권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오늘 채권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는 권리죠. 상대방에게 일정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법의 성질 나와 있죠. 우리 물권법하고 차이점. 자, 채권법 보통 임의법규 성질을 띠고 있죠. 물권법은 강행법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채권은 국제적이고 보편적 성질을 띱니다만은 물권은 우리 각국의 특수한 고유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달 과정은 물권법이 더 먼저 발달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보면 되겠고요. 자, 채무 불이행이 나옵니다. 자, 채무 불이행에 따른 기본적인 책임 문제인데 그 채무 불이행의 유형이 나오죠. 보시면 채무 불이행을 하게 되면 자, 우리 민법 390조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권 문제가 나오죠. 손해청구권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채무 불이행은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겠죠. 고의 또는 과실, 또 위법성, 책임 능력 등이 나옵니다. 네, 채무 불이행의 기본적인 유형으로 소개되는 것이 이행지체가 있고요. 자,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이 있죠. 이행할 수 없는 경우이 나옵니다. 자, 또는 불완전 이행이 나오죠. 자, 말의 의미는 이행지체는 이행을 늦게 하는 것이겠죠.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불완전 이행은 이행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이죠. 불완전 이행입니다. 자, 보통 이행지체를 하게 되면 강제 이행이라든가 손해배상, 계약 해제권 문제가 나옵니다. 그죠? 이행을 지체시키면 일반적으로 강제 이행시킨다든가, 그죠? 기본적인 그 효과를 보시면 돼요. 이행지체는 강제 이행을 한다든가, 또는 손해배상 조건이 들어간다든가요. 또 계약을 해지하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자, 이행불능은 이행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보배상이라고 하죠. 전보배상. 불능하지 못한 것을 충족시켜주는 배상입니다. 전보배상. 또 역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또 이행불능 시에는 대상청구권 문제가 나오죠. 자, 대상청구권입니다. 자, 대상청구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대신 물건, 다른 물건에 대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거든요. 자, 이건 여러분 이렇게 볼까요? 자, 만약에 갑이 있습니다. 또 을이 있고요. 그럼 일반점들 갑이 골동품을 가지고 있다. 자, 근데 이것을 을하고 매매계약을 맺다 봅시다. 그래서 골동품에 대한 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을은 돈을 줬겠죠? 그러면 갑은 골동품을 넘기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갑의 골동품이 도난을 당했다고 봅시다. 도난 당하면 자, 갑은 채무자죠. 골동품에 가선 채무자가 되는 것이고, 을은 골동품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되는 것이죠. 도난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는 현재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행불능. 자, 그러면 이 경우에 갑이 우리 보험회사에 골동품을 보험 처리해 놨어요. 자, 그래서 우리 골동품에 대해서 갑에게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을은 대상청구라는 것은 바로 이 보험금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대상청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골동품 받을 수 없다라 도난당했으니까요. 그래서 받는 보험금에 대해서 주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상청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상청구는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불완전 이행은 이행을 했지만 제대로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완전 이행을 청구한다든가, 그죠? 그래서 완전 이행을 청구한다든가, 또 일반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가, 또 해제권 행사하든가 이런 것들이죠. 또 채무불이행은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또 손해배상이죠. 손해배상은 기본이죠. 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 이행지체는 강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우리 이행불능 시에는 대상청구권도 있고, 불완전 이행 시에는 안전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정도 불이행은 받으시면 됩니다. 자, 채권의 발생 원인이 나오죠. 자, 채권 발생 원인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계약이죠. 그래서 우리 법률 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죠. 법률 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시험들 바로 계약입니다. 계약 이렇게 보시고요. 자, 법률 행위가 아닌 우리 법정 채권이라는 것이죠. 법정 채권은 법률 규정에서 인정되는 것. 그죠? 법정 채권이 보통 세 가지가 나오죠. 우리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채권이지요. 자, 이런 것에 발생한 것이 법정 채권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행위 계약의 종류죠. 이 계약의 종류는 15가지 종류가 있어요. 15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증여부터 시작해서 조합까지죠. 그 계약이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사무관리는 뭐죠? 법률상 의무 없이죠. 자,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물을 관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 발생한 그런 경우, 자, 일종의 이제 인정되는 채권입니다. 그래서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 사물을 처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사무관리는 뭐 대표적으로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우리가 만약에 집이 있는데 옆집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집이 휴가를 갔습니다. 근데 수도에 물을 잠그면서 물이 계속 샌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여기 의리, 자, 이 집에 담을 넘고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수돗물을 잠근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일반점들 여기 유리창을 깨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이걸 따져보는 것이 사무관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법률상 의무도 없는데 타인 사무 관리한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유리창값을 내지 않는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근데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면 좋은데 집 전체를 파손시켜 들어갔다면 또 그건 경우가 틀리죠. 정도 문제가 나누어질 겁니다. 자, 부당이득은 말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입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플러스 타인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불법행위 또는 손해배상 청구이죠. 자, 불법행위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위법행위, 불법행위를 한 것이죠.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이지요.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자, 이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보통 인정되는 제도죠. 손해 끼치면 일반적으로 배상해주는 제도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이죠. 우리 민법인 750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법정채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강론이 6가지인데 개념 정도만 살펴드릴 거예요. 자, 증여는 말 그대로 반대급부 없이 상대방이 준다는 의사표시하고 상대방이 승낙금 선고하는 증여계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증여, 일종의 이제 주겠다는 계약을 의미할 것이고, 자, 가장 일반적인 매매죠. 매매. 자, 교환은 서로 바꾸는 것을 말하겠죠. 그래서 상호 이전이 교환이고요. 자, 화해입니다. 화해는 분쟁을 해결할 것을, 자, 분쟁을 해결하고 끝낼 것을 약정한 것을 화해 계약. 자, 종신정기금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일방이 상대방 3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이 종신정기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소비대차 나와 있죠? 여기는 일반적으로 일방이 금전 등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의 동종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면 성립되는 것. 보통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것을 소비대차 계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만 원 빌렸어요. 나중에 100만 원 갚아야 되겠죠? 이런 건 소비대차 계약. 자, 사용대차는 말 그대로 일종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인도하는 것을 말하죠. 사용대차. 우리가 자전거를 빌린다. 사용대차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대차 나와 있고요. 임대차. 역시 사용 수익을 약정하고 그래서 차임. 우리 임대차는 차임을 지급하죠. 그래서 지급을 약정하는 임대차. 또 고용계약이 있고요. 고용계약은 노무 제공을 약속하고 보수 지급하는 계약을 말하겠죠. 자, 그리고 도급계약입니다. 도급계약은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보수 지급을 약정하는 것. 어떤 일을 맡긴다. 도급계약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급계약. 그래서 도급계약 그렇게 보시고 여행계약이 있고요. 여행계약은 말 그대로 우리 숙박, 관광, 기타 결합해가지고 제공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하기라는 것이겠죠. 여행계약. 현상광고입니다. 여기는 광고자가 일정 보수를 지급할 걸 표시하고 응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응모자에게 그 광고에 지정 행위를 완료함 성립하는 계약이지요. 그래서 현상광고입니다. 현상광고. 일정 보수 지급을 표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응모한다. 이런 사람들 현상광고 어떤 작품을 현상광고 화면으로 따라서 1등에게는 얼마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그래서 그 광고에 정한 정의를 완료하면 성립하는 계약이 현상광고. 자, 위임입니다. 위임은 상대방의 사무처를 위탁한다 나와 있죠. 사무처를 위탁하는 것. 임치는 여러분 금전 기타 물건을 위탁하는 것. 물건 등을 위탁하면 임치, 있지. 위임은 사무처를 위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조합이죠. 조합계약은 2명 이상 특정인이 서로 공동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에 성립하는 계약이 조합계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약 강론에 15가지의 전형계약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사무관리죠.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관리를 적법행위로 본다고 나와 있죠.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노무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겠죠.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불법행위가 나오죠. 자, 불법행위는 고의가 실이고 위법행위가 되겠죠. 그걸로 인해서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쳐야 될 것이고 또 이 행위하고 손해관계는 인과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겠죠. 그럴 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불법행위에 따른 손배책임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 여러분들 채무 불이행 책임하고 불법행 책임을 잠깐 비교드리면 입증 책임은 채무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해야 될 것이고 불법행위 책임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가실을 입증해야 될 문제가 나오죠. 그리고 일반적 채무 불이행 책임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불법행위 책임은 안 날부터 3년, 한 날로부터 10년 그 정도 비교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멸이 있고 상속법이 있고요. 자, 바로 경비 업무로 갑니다. 자, 경비계약 체결이 나오죠. 자, 경비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업자하고 체결하겠죠. 그리고 경비원이 있겠죠. 그리고 고객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죠. 자, 우리 경비계약의 법률관계 나오죠. 일반적 경비업자입니다. 자,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경비업자가 있고 고객이 있고요. 또 우리 경비원이 있겠죠. 경비원이 있습니다. 경비업자하고 우리 경비원은 서로 고용관계이겠죠. 고용관계. 또 고객은 우리 경비업자에게 계약을 체결하겠죠.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체결하게 되면 고객은 채권자가 되겠죠. 채권자. 자, 경비업자는 경비를 제공해야 될 채무자가 되겠죠. 채무자. 대신 경비원하고 관계에서는 사용자가 되겠죠. 사용자. 경비원은 일종의 이제 피용자가 되겠죠. 고용계약을 체결했음에 피용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비계약처럼 고용계약이 있다는 것이죠. 자, 문제는 계약관계에서 경비원의 업무 수행 중 3자에 대한 불법의 책임이 되겠죠. 자, 그래서 불법의 책임이 발생할 거라는 이야기죠. 자, 고객도 있고 3자가 있다. 그럼 경비원이 고객이나 3자에게 만약에 불법 행위를 했다. 자, 불법 행위를 하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 대한 책임 문제가 발생하겠죠. 책임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이 관계가 바로 경비업에서
손해배상 관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불법이자 계약 책임 문제 발생하겠죠? 자, 불법의 책임이나 계약 책임은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시킨 건 똑같다고 나와 있죠?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손해배상입니다. 자, 손해배상은 항상 재산상이든 비재산상이든, 즉 정신상 손해까지도 포함이 된다는 것. 또 금전배상이 원칙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비계약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 고객하고 경비업자하고 경비계약을 맺는 것인데, 이것은 일종의 도급 형식이라 나와 있죠? 도급 형식의 유상계약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급 형식의 유상계약을 맺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채무불이행 책임이 나오겠죠? 자, 채무불이행 책임입니다. 여기는 자, 마저 경비 업무를 지체하거나 기타 등등이죠. 또 우리 계약 후에 경비업체가 파산됐거나 경비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장비가 불안전하든가 이럴 때는 채무불이행이 있다는 손배 책임 문제가 나올 것이고요. 그럼 여기 양자 채무불이행 책임이 되어버리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손해배상 청구 문제로 갈 것이다. 자, 손배 청구입니다. 채무불이행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손해배상 청구 문제가 나와야 되겠죠?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경비원의 고의가실에 따른 경비업자 책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경비원이 고의가실로 해서 채무불이행했게 되면 경비업자 책임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경비원이 잘못할 때도 경비업자가 기본적으로 책임을 질 것이다. 이 관계는 경비업자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고용관계에 따른 양자관계는 별도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자, 그래서 경비계약하고 손해배상 책임이 나와 있죠? 불법에 있던 손배 책임입니다. 말로 경비업자 등이 고객의 비밀을 누설했거나 또 시설에 손해 주거나 고객의 물건을 갈취한 경우가 나와 있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피용자가 불법행위의 경우 문제죠. 이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손배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피용자도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다시 말해서 이런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문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질 것이고요. 또 경비원도 피용자도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사용자 책임은 사용자가 선임 감독상 주의를 태만히 했다 이야기죠. 그래서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증을 못하면 사용자도 책임을 지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둘 다 책임을 지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사용자가 배상을 했다면 피용자 과실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물어내라.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비업자의 손해배상 문제, 이 관계는 이렇게 체킹하시고요. 자, 민사소송법으로 가겠습니다. 자, 민사소송법은 권리 실현을 위한 절차법의 성격을 띠는 것이죠.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민사소송 개념이 나와 있죠. 민사소송을 광의로 보면, 자, 광의의 민사소송입니다. 자, 넓은 의미의 민사소송은 일반적으로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판결 절차 나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판결 절차입니다. 자, 거기다 플러스 보전 절차라만 나와 있죠. 자, 보전 절차는 강제 집행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가압류 가처분이죠. 보전은 여러분들 가압류 같은 거, 가압류 등입니다. 그리고 강제 집행 절차. 자, 그래서 민사소송을 크게 말하면 우리 권리를 확정짓는 판결 절차죠. 얘는 권리 확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가압류 가처분 해놓죠. 일단 권리를 보존하기 위한 절차도 있고요. 강제 집행 절차. 이 세 가지를 넓은 의미의 민사소송이라고 보는 것이고, 또 우리 판결 절차, 이것을 좁은 의미 협의의 민사소송이다. 협의의 민사소송은 권리 확정 절차만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 말하면 우리 보존 절차나 강제 집행 절차가 전부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민사소송의 법원 나와 있죠? 우리 판결자 민사소송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강제 집행 절차 내지는 우리 보존 절차 있죠? 민사집행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는 민사집행법에 나온다. 자, 우리 판결 절차는 민사소송법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넓은 의미의 민사소송은 이것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판결 절차가 우리 민사소송법입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에는 가압류, 가처분, 또 강제집행 절차가 나온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사소송제도의 4대 이상 나와 있죠? 그것 하나 보시면, 자, 민사소송의 4대 이상이다. 나와 있는 게 있죠? 자, 민사소송은 적정입니다. 또 공평, 자, 그리고 신속입니다. 자, 그리고도 경제 나와 있죠? 이 네 가지가 민사소송 4대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적정이다. 자, 말 그대로 민사소의 가장 핵심적인 이상 중 한 가지죠. 자, 그래서 바로 사회 정의 구현, 적정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공평, 절차 보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또 신속, 그리고 경제입니다. 이 말은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 등에 최소화시켜라는 이야기죠. 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여기는 네 가지 이상만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민사소송 절차 종류가 나옵니다. 자, 통상적인 절차 나와 있죠? 네,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자, 우리 민사소송의 통상적인 절차 내용에 관한 문제는 거기 판결 절차 보이죠? 자, 판결 절차는 재판에 의해서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재판 절차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판결 절차라고 불러지는 것, 권리관계를 확정짓는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판결 절차는 여러분 1심, 항소심, 상고심이 나오죠. 그래서 일반적인 절차 내용입니다. 판결 절차는 우리가 3심제가 원칙이다 보니까 그러면 지방법원 단독이 있고요. 여기에 불복하면 지법 합의부로 가겠죠. 지법 합의부, 지방법원 합의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합의부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가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처리한 사건이 있죠. 합의부. 여기는 고등법원 가겠죠. 자, 거기에 불복하면 대법원 갑니다. 자, 그래서 절차상에서 자, 우리는 1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1심. 이쪽은 2심. 여기는 3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는 것을 항소라고 합니다. 항소. 그 항소하면 항소심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대법원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상고심 이런 말 쓰는 것이에요. 이렇게 정돈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강제 집행 절차가 나오죠. 판결 절차하고 그 다음에 강제 집행 절차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강제 집행 절차이다. 자, 권리가 확정되더라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제 집행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강제 집행은 우리 채권자 신청에 의해 가지고 바로 국가 강제력에 의해서 이행 의무 실현을 보는 것이 기본적 강제 집행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제 집행 절차는 말 그대로 우리 채권자 신청 되겠죠? 채권자 신청입니다. 자, 물론 채권자가 신청할 때는 자, 우리가 이행되지 아니할 때겠죠? 그럴 때 신청을 하게 되면 국가 강제력입니다. 자, 그래서 의무 이행을 실현시키는 절차입니다. 강제 집행 절차는 일반적으로 판결 절차하고 독립된 절차입니다. 판결 절차는 독립된 절차다. 강제 집행 절차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부수 절차가 나와 있죠. 자, 판결 절차에 부수한 절차 나오죠. 판결 절차에서 부수한 것은 증거 보전 절차, 또는 소송비용 확정 절차 등이 나오죠. 판결 절차면서 증거 보전 절차도 있고 또 소송비용을 확정짓는 절차. 자, 여기는 일반적으로 부수적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거 보전,
또 소송비용 확정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강제집행 절차의 부수된 절차는 집행보전 절차 나오죠. 자, 집행보전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부수 절차로서는 가압류, 가집행 같은 걸 하는 바로 뭐죠? 가압류, 가청하는 집행보전 절차가 있다. 이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행보전 절차, 이것을 우리 가압류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집행문 부여 절차 나오죠. 강제집행이 들어가려면 여러분들 우리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됩니다. 그 집행문 부여받아서 강제집행이 들어간다. 강제집행은 압류 들어가서 하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특별소송은 여러분 간이소송의 가자소송 또는 도산 절차 나와 있죠. 우리 회사가 도산될 때 거의 파산 나와 있죠. 또 화유 절차 그리고 회사 정리 절차가 있다. 뭐 거기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사소송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종류 문제는 성격에 따라서 이행의 소다, 확인의 소다, 형성의 소다. 그래서 세 가지의 성격으로 구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민사소송을 구별할 때 여러분들 이행의 소가 있다.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말하겠죠? 또 확인의 소입니다. 확인을 구하는 것. 또 법률관계 변동을 초래하는 형성의 소.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어요. 자, 이행의 소는 말대로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행 판결을 요구하는 것이 이행의 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행의 소에 관한 것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 현재 이행의 소하고 장래 이행의 소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행의 소는 현재 이행의 소가 있고 또 장래 이행의 소가 있습니다. 현재 이행의 소는 변론 종결시 기점 나와 있죠. 그래서 이행 도래한 이행 청구권을 바로 주장하는 현재 이행의 소고 장래 이행의 소는 장래 이행기 도래된 것이죠. 그걸 청구한 것을 장래 이행의 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대신 자, 이행의 소에서는 인용 판결 나올 수도 있고 기각 판결 나올 수 있잖아요. 인용 판결은 바로 이행 판결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행 판결의 성격을 띈다는 이야기죠. 대신 기각이 됐다는 것은 이행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기각된 것은 바로 소극적 확인 판결 성격을 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소극적 확인 판결 성격을 띱니다.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확인해 주는 것이죠. 대신 이걸 청구하기 위해 이행을 청구했기 때문에 소극적이죠. 우리가 확인을 청구했다면 확인서로 넘어가지만 이행을 청구해야죠. 결과적으로 확인받았기 때문에 소극적 확인 판결. 대신 인용하면 이행해라 라고 판결하기 때문에 이행 판결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일반적으로 이 판결 나오게 되면 당연히 뭐죠? 우리 기판력이나 집행력은 발생하겠죠?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확인의 소가 있어요. 자, 확인의 소는 일반적으로 적극적하고 아울러서 소극적 확인의 소는 아닙니다. 자, 적극적 확인의 소. 자, 이것은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죠. 대신 소극적 확인의 소. 이는 없음을 확인해 주라. 부존재 확인의 소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적극적 확인의 소, 소극적 확인의 소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말로 법률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확인해 주라.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이냐 적정에서 없는 것 아니냐 부존재 확인의 소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형성의 소입니다. 원래 형성이란 말은 법률관계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반적 법률관계 변동을 청구하는 것. 자, 변동에 관련된 소가 형성의 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형성의 소는 우리 실제법상 형성의 소가 있고요. 또 형식적 형성의 소, 또 소송상 형성의 소 등이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어요. 대신 자, 형성의 소에서 여러분 이것만 보시면 자, 인용 판결 나오면 여기는 형성 판결 성격됩니다. 그래서 바로 법률관계 변동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기각하는 것은 법률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야기 있죠. 역시 이것도 소극적 확인 판결 성격을 갖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소송 형태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소송이 들어오면 여러분들 심리하고 심리 조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판결로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심리할 때 여러 가지 원칙이 나오죠. 자, 그래서 원칙 몇 가지 보시면 자, 변론주의란 말 나오죠. 이 말은 원고 피고 싸울 때 일반적으로 소송의 자료, 증거 수집 제출 누가 알아서 하죠? 당사자 당사자가 책임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변론주의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송은 원고 피고가 둘이 분쟁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에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소송의 당사자는 여러분 원고하고 피고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다. 주로 이제 원고는 공격하는 것이죠. 자, 피고는 방어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에 있어서 우리 증거 수집 제출 등이죠. 자, 이런 증거 수집 제출은 당사자 둘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것이 변론주의입니다. 변론주의 이렇게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처분권주의가 있어요. 당사자주의의 전부 다 특징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변론주의는 우리 증거, 즉 증거 등 자료 수집, 제출에 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당사자에게 있다. 그 이야기고요. 자, 처분권주의는 소송의 개시, 그죠? 자, 또는 소송의 대상, 또는 종결 등에 관한 권한, 이게 누구한테 있다? 당사자한테 있다. 변론주의, 처분권주의는 우리 당사자주의의 대표적인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기본적 구술심리입니다. 또는 직접 심리주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는 공개심리입니다. 공개. 자, 그리고 쌍방심리입니다. 양쪽 모두 물어보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적시제출주의 보인가요? 적시제출주의입니다. 이게 기본점들 우리 심리상의 원칙으로 보시면 됩니다. 심리조사해가지고 판결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판결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중간 판결도 있고 전국 판결, 보통은 다 전국 판결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중간 판결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전국 판결은 일반적으로 소송의 본안 판결, 각각 판결 이런 것을 전국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국 판결은 우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각하시킨다. 또 본안 판결 나오겠죠? 이 본안 판결이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보통은 전국 판결입니다. 자, 중간 판결은 일종의 증거를 인정한다는, 전국 판결 가기 전에 일정 부분만 판단해 가는 것, 중간 판결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간 판결은 소송 진행 중에 쟁점에 관한 부분이죠. 서로 쟁점. 그래서 이게 증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이겠죠. 자, 이런 것에 대해서 판결을 내는 것을 중간 판결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거기는 이렇게 정도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관할은 여러분 법정 관할. 자, 그리고 아울러서 지정 관할. 자, 또는 당사자 고동의한 관할 등이 있다. 라고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민사소송은 우리가 판결을 구하는 절차, 이게 가장 기본적인 민사소송의 진행 과정이고, 판결을 구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심리 등을 통해 가지고 법관의 판단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불복 시에는 우리가 3심제 원칙이다 보니까 대법원까지 가는 게 기본적인 원칙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민사법의 이론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